안녕하세요. 유라시아에 대해 다채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라시아 네일입니다. 올해로 소련이 해체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요. 과연 소련에 속했던 유라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유라시아의 언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소련의 해체 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요? 소련에서 제일 먼저 독립을 선언한 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구성된 발트 3국이었어요. 이 국가들은 18세기 이후 러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 1920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0년 8월 소련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며 발트 3국을 일방적으로 다시 합병하죠. 그리고 1991년 발트 3국은 사진에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 과정 중 다시 한번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해 같은 해 9월 발트 3국은 비로소 독립을 승인받습니다. 발트 3국의 독립이 현실화된 모습은 소련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하나둘씩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점차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결국 1991년 74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고 맙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장은 소비에트 연방의 소멸을 공식 선언했으며 뒤이어 12월 21일 독립국가연합의 결성을 선언합니다. 이어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독립국가연합, 즉 CIS를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탈퇴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과 CIS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국가어, 공용어, 그리고 민족 간 소통어의 개념 차이에 대해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어란 국어로서 모든 법적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국어는 러시아어가 되겠죠? 한편 공용어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어가 국어이자 동시에 공용어로 사용되지만 다중언어 사용국가에서는 모국어와 공용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 간 소통어는 국가 내 다른 국적의 대표자들에 의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며 소련에서 러시아어가 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에서 독립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이나 언어법을 개정하여 자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반면 독립 후에도 러시아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럼 구소련 각국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현재 러시아와 어떻게, 그리고 왜 각기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발트 3국의 경우 소련 해체 전부터 분리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었습니다. 발트 3국은 자국어를 공식적인 국어로 선언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국 내 발트어의 사용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언어법, 교육법, 국적법 등을 본격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자국 내 러시아어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살펴볼까요?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 끊임없이 국내 칠러, 친서방 간 대립이 발생했는데요. 2019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배척하고 우크라이나어를 유일한 국어로 지정하는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군대, 병원, 학교, 상점 등 공공기관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키릴 문자를 라틴 문자로 대체하는 문자 개혁을 실시하여 소련의 잔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의 불화로 인해 견제하고자 미국, 유럽연합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과 달리 중앙아시아 대표 5국가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해당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우 소련 해체 과정에서 소련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탈퇴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기도 할 만큼 칠러 성향이 강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은
동시에 카자흐어를 모국어로 채택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도입을 하며 카자흐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벨라루스는 어떨까요? 벨라루스는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벨라루스 연맹국을 결성하고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천연가스 문제 등의 갈등도 존재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벨라루스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인들은 모국어인 벨라루스어보다 러시아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 간 의존도와 관계는 언어 사용률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국에서 러시아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국어와 러시아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벨라루스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국어로 지정했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것 외에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러시아어가 외국어와 다름없는 민족 간 소통어로 사용되거나 아무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계 공용어로서의 러시아어와 루스키미르의 축소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어 사용자의 가파른 감소를 지적하며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 간 유대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가 증가한 벨라루스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제히 러시아어 구사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국가 내 러시아어 사용이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독립국들은 국가 정체성 제고를 위해 민족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모국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국 내 러시아 인구가 시간에 따라 줄어들면서 러시아어 교육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교육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러시아어 학교를 다니는 것과 일반 민족어 학교를 다니는 것 간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어로 교육이 시행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는 정치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언어 사용이 장려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흐름에 따른 언어 상황의 변화는 카프카스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러시아어의 입지가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사실 아르메니아는 독립 초기부터 단일민족 국가 창건 이념에 따라 러시아어 사용을 배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과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 계획으로 학교에서의 러시아어 교육 의무,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어 사용이 어려워질까요? 물론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독립국가 국민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Кыргызстан был частью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после разв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языком сделали кыргызский, а русский он был лишь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ным. В основном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Кыргызстана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и использует его. Когда ты приезжаешь в город, вывески, объявления, это все обычно дублируется и на русском, и на кыргызском языке.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во всех школах есть уро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аж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 кинотеатрах тоже все фильмы выходят в прока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Я имею в виду именно зарубежные фильмы. То есть там нет ни субтитров, ничего, все на русском. 대부분의 키르기스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알고 도시에 가까울수록 러시아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집에서는 키르기스어를 쓰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러시아어를 쓰는 언어 전환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가정 역시 적지 않습니다. После развала СССР количество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сократилось, потому что Узбекистан сразу посл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ел политику дерусификации. 1993 года Узбекистан перевелся на латинский алфавит.
так что сложно найти на улице что-нибудь на русском. В городе, в частном случае в Ташкенте, многие владею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Даже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достаточно неплохо. В общем,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состоит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народов, так что знание 2 либо более языков – больш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в общении, также в работе. 우크라이나는 지역에 따라 러시아어의 사용 빈도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우크라이나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서부 지역의 주민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주로 사용하며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의 민족주의적 행보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 학교에서는 5학년부터 그리고 대학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언어가 상당히 유사한 탓에 국민들은 어릴 적부터 두 언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 내 향후 러시아어의 사용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기에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국가 관계, 정치, 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국가 그리고 지역마다 러시아어의 사용률과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이야기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는 유라시아의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게요.